자, 보시면 요때 접했거든요. 그 후로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접점에서도 확 뛰죠. 그보다 오래 약세론자로 남게 되면 다음 강세장 초반에서 거의 항상 발생하는 폭등장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전설적인 투자가 필립 피셔의 아들,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로 손꼽히는 억만장자 투자자, 최고의 시장 예측 전문가 켄 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3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3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려면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 바닥일까? 주가는 더 떨어질까? 주가는 과연 올라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위 질문들이 의미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위 3가지 질문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곧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주가는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 주식 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켄 피셔는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틀렸거나 잘못되었다며 3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의미 없는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과 이 책을 심도 있게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전문가 수준 이상의 시장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켄 피셔의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간파하지 못한 것 중 내가 간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지금 내 두뇌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켄 피셔가 제시하는 이 3가지 질문은 주식시장의 고점과 저점,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측정 도구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투자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덤으로 켄 피셔는 약세장과 강세장을 구분하는 방법, 약세장에서 구사할 수 있는 완벽한 전략 등을 이 책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의 조언을 듣고 아, 맞네 하며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켄 피셔는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이 약세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그것은 착각이지 않을까? 두 번째 질문, 약세장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투자를 미루고 있을 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세 번째, 약세장 속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에 실수는 없을까? 오늘 영상은 이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 대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켄 피셔의 경쟁자임을 자처하는 한 전문가는 이 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켄 피셔는 정말 최고다. 왜냐하면 켄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사실 때문이다. 당신이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오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이 책을 읽는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는 25년간 주식시장에 있었지만 이 책을 통해 10가지 정도는 더 배운 것 같다며 이 책의 투자법을 섹시한 투자법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섹시하다고까진 생각 못했지만 이 책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은 5만% 공감하는 바입니다. 과연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지 켄 피셔의 3가지 질문으로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챕터 1. 첫 번째 질문. 잘못된 걸 믿고 있지 않은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모두가 아는 상식을 의심하라.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직관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해보려 들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도 맞장구를 치는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미신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주식시장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2. 미신에 대한 확신감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인간은 원래 지나친 확신감에 빠져들도록 만들어져 있다. 석기시대 선조들이 매일 나무막대에 돌을 단 보잘것없는 무기로 거대한 야수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확신감을 가져야 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진지한 자기 성찰 끝에 돌멩이가 달린 나뭇가지로 버팔로를 잡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미친 짓이라는 이성적 결론을 내렸다면 그들과 가족들, 그들의 부족들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사실상 과도한 확신감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기본 요소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에 있어서라면 이런 확신감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3. PER에 대한 미신. 사람들은 저 PER은 안전하고 고 PER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 사실을 데이터로 검증해 본다면 어떨까? PER 20 이상을 높은 것, 고 PER로 간주해보자. 지난 134년간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였던 때는 모두 19번 있었고, 이 중 68%에 해당하는 13번은 PER이 종형 그래프의 중간치인 16.5배보다 낮은 쪽일 때 발생했다. 오직 2번, 2001년과 2002년만이 20배가 넘는 PER을 보인 이후 폭락했다. PER이 20번보다 낮았던 117번의 해에 시장은 35번이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PER이 20 이상이었던 17번의 해에는 시장이 하락해서 끝났던 적이 5번이었다. 굳이 통계학자가 아니더라도 높은 PER이나 낮은 PER 모두 실제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할 수 있다면 위아래를 뒤집고 앞뒤를 바꿔라. PER이 높고 낮음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그것을 뒤집어서 결과를 보는 것이다. PER을 뒤집어보자. PER, 주가 수익 비율은 가격을 수익으로 나눈 것이므로 이것을 뒤집으면 EPS, 수익 주가 비율, 즉 수익을 가격으로 나눈 것이 된다. PER이 20배라면 EPS는 1 나누기 20을 해서 5%의 값으로 계산되며 이것은 이익 수익률로 생각할 수 있다. 즉 PER을 뒤집은 EPS는 일종의 이자율에 비교할 수 있다. PER이 20이라면 다소 높은 PER 값에 겁먹겠지만 이자 수익률 5%라면 겁먹을 이유가 없다. PER에 기초하여 주식이 싼지 비싼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기준으로 변모하였다. PER이 20배인 시장이라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높을 것 같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5%의 수익률은 어떤가? 채권 수익률이 8%라면 5%의 수익률은 매력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채권 이자율이 3%라면 매력적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현재 PER은 9.01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PER이 9.01이에요.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면 감이 안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PER의 역수인 1 나누기 9, 즉 11% 수익률을 현재 가장 높은 채권 수익률인 3.63%와 비교해서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11%, 채권 수익률은 3.63%니까요. 게다가 캠피셔는 이익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에 근접하거나 그보다 높았을 때 곧이어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한다고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 수익률을 대표하는 S&P 수익률과 미국 국채 수익률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남색이 S&P 500의 수익률이고요. 옅은 하늘색이 미국 10년 국채의 수익률입니다. 자, 캠피셔가 말한 것처럼, 캠피셔의 말대로 S&P 500 수익률과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근접했을 때를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캠피셔의 말대로라고 하면 요 접점에서 S&P 500의 수익률, 즉 미국 시장의 수익률, 주가 상승률이 치솟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보시면 요때 접했거든요. 그 후로 S&P 500의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접점에서도 확 뛰죠. 요 접점에서도 역시나 뜁니다. 요 접점에서도 뛰죠. 요 접점에서도 역시나 뜁니다. 자, S&P 500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남색입니다. 진한 남색이 S&P 500 수익률입니다. 요때도 접하자마자 뛰죠. 자, 요때는 안 뛰었어요. 요때 한번 안 뛰고, 자, 요때 접했죠. 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거의 2002년 정도 되거든요. 2002년 이후로 국채 수익률은 계속 우하향하고 S&P 500 미국 시장 수익률은 우상향하다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아마 저금리 정책이 계속 펼쳐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캔피셔의 말은 일단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거의 들어맞는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에게 중요한 건 요때의 그래프겠죠? 자, 지금 이 자료는 2020년도까지 나와 있고요. 자, 2022년도에 S&P 500의 수익률과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Y차트와 investing.com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요 그림이 작아서 글자가 안 보이시는데 제가 늘려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자, 보시면 S&P 500의 현재 수익률은 4.1%로 확인이 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은 3.1%로 확인이 됩니다. 3.01이 아니라 3.1이고요. 자, 지금 금리는 계속 인상될 것이고 S&P 500의 수익률은 계속 떨어진다면 곧 각각의 수익률의 접점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S&P 500 수익률, 즉 시장 수익률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S&P 500의 2022년 현재 수익률과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가시면 여기 대략 3% 정도 되고요. 이렇게 가시면 4% 되죠? 자, 지금 S&P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쯤 됐을 때 접점이 발생되고 나서 S&P 500의 수익률은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캔피셔는 이익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을 비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이 방법은 둘 사이의 상대적 가치와 역사적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측정 방법이라고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이익 수익률과 국채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이익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진 후 주식시장이 크게 급등하는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미국도 역시나 S&P 500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약세장인가요? 강세장인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 모든 사람이 아는 정보 혹은 믿음을 바탕으로 베팅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없다. OX 퀴즈를 할 때 모두가 O로 움직이거나 모두가 X로 움직인다면 경쟁자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경쟁자를 이기는 방법은 대부분 O 쪽으로 움직일 때 나는 X 쪽으로 움직여서 문제를 맞출 때이죠. 즉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잘못된 걸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캔피셔는 책을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보라. 미친 사람처럼. 창조적으로 뒤집어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해보고 안과 밖을 바꿔보라. 그것들을 수정해보고 직감을 철저히 조사해보라.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반대로 생각해보라. 아마도 결과적으로는 그 편이 더 직관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워드 막스는 그에 져서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갖는 견해 중에서 분명한 것은 항상 틀린다. 어떤 투자 대상을 놓고 여론이 하나로 뭉치면 그 투자의 수익 가능성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는 투자에 대해 생각해보자. 내가 보기에는 이 투자는 모두가 라는 말 때문에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다. 결국 모두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틀린 것일 수 있다라는 하워드 막스의 말이 머릿속을 때리는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만약 지금 모두가 분명하게 지금 주식시장이 약세장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은 맞는 것일까요? 지금 주식시장이 약세장이다 라는 명제와 관련해서는 영상 뒷부분에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주류 의견을 뒤집는 반전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챕터 2. 두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이 간파하지 못한 것 중 당신이 간파할 수 있는 것은? 1. 남이 간파할 수 없는 걸 간파해내기. 간파할 수 없는 걸 간파해낸다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은 무엇일까? 이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아마도 글쎄 없는 것 같군 일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의 반응도 이와 같다. 하지만 남이 간파할 수 없는 걸 간파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이가 X가 Y의 원인이라고 떠들어댈 때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시장과 언론의 소음에서 떨어진 조용한 방에서 Q가 Y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소음들에서 귀를 떼고 의구심을 가져봐야 한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기 위해서 굳이 뭔가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궁금해하기만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간파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캠피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남들이 간파할 수 없는 것을 간파하려면 일단 남들이 모두 간파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한 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첫 단계이다. 모두가 간파하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어떤 매체건 일면 톱 기사를 보면 된다. 아니면 TV 전용 뉴스나 블로그,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봐도 알 수 있다. 즉,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데 있어 이렇게 널리 퍼진 소음들, 즉 대중매체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오직 자신의 행동이 특정 정보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다. 3. 숲에서 들리는 돌멩이 소리는 무시하라. 당신이 적진을 공격하기 위한 전투 집단을 이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똑똑하다면 적진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려놓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돌멩이를 던지거나 다른 소동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공격하는 것이다. 적군은 본능적으로 소음이 나는 곳을 향하게 되지 그곳에서 멀어지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석기시대부터 우리는 소음이 나는 쪽을 향하도록 진화하였다. 예상하지 못했던 소음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본능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라. 나는 소음이 나는 곳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인이 소음이 나는 쪽으로 주의를 집중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빨리 그렇게 행동할 사람들이다. 그것은 마치 빨간 코끼리를 상상하지 말라고 말하면 바로 빨간 코끼리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여러분 주변의 투자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주시해야만 한다. 소음 쪽을 주시하는 것을 멈추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볼 때마다 여러분이 소음을 들었던 못 들었던 간에 그 방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다른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4. 뉴스와 유행투자법 제대로 보기. 똑똑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언론, 대중매체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할지 모른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역시 틀린 생각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대중매체를 피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시해야 할 것을 정확히 알아내고 한 걸음 떨어져 다른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미디어를 읽거나 또는 시청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매체들에서 떠드는 것들을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5. 무리에 휩쓸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가격의 움직임이나 어떤 사건의 충격에 대해 여러분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맞게 생각했다고 확신하지 마라. 이건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일종의 경고다. 맞게 생각하려면 외로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바보처럼 보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즉,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바보 취급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무리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은 셈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미디어나 매체에서 한 번 이상 다뤄졌다면 이미 소용없는 생각일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가 yes를 외칠 때 혼자 외롭게 no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6. 그럼 반대로만 행동하면 되는가? 미디어, 프로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틀렸거나 잘못되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 자신들이 돈을 벌려 한다. 군중을 따라하는 것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 군중, 프로 투자자에게서 들은 것과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할까?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책에서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군중이 북쪽으로 갈 때 역투자자들은 남쪽으로 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서쪽이나 동쪽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다. 즉, 핵심은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7. 지금 주식시장은 약세장인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들은 남들이 간파하지 못하는 것을 간파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캠피셔는 남들이 간파하지 못하는 것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디어, 언론, 매체, 군중이 어떻게 말하고 움직이는지를 살펴본 후에 그 움직임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분명히 약세장입니다. 지난 1년간 코스피 지수는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대중매체에서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주가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대부분 사람들의 계좌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린 말 중에 이상한 말 혹시 없었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분명히 약세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 이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이겠죠? 만약에 이 말이 여러분들 진짜 그렇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당연하게 모두가 인식되고 있는 말이라면 이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강세장입니다. 주가는 오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까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외친다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건 역시 영상의 뒤편에서 총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까지 들으신다면 총정리 내용을 좀 더 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테니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챕터 3. 세 번째 질문. 지금 내 두뇌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나의 뇌가 나에게 무슨 실수를 하게 만드는가? 1.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진화를 탓하라. 투자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라는 말이다. 우리 모두가 목표는 알고 있지만 결국 반대로 끝내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투자자들은 주기적으로 정확히 반대로 사고 판다. 왜 투자자들은 그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2.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여러분들의 두뇌다.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적은 생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대뇌의 진화다. 선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육체적으로 살아남는 것이었다. 즉 인류는 진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안전에 투자한 것이다. 우리의 석기시대 조상들이 살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을 것이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지 생각해보라. 즉 우리의 두뇌는 온통 안전으로 가득 차 있다. 인류는 안전을 위해 무리 생활을 계속 발전시켜왔다. 즉 우리가 안전을 위해 군중에 휩쓸려 무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다. 어쩌면 당신의 두뇌는 당신이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다. 군중과 동떨어진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군중에 휩쓸리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다. 명심하라. 당신의 두뇌, 본능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3. 반드시 스스로 자문하라. 어떤 투자 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멈추고 질문해봐야 한다. 지금 내 두뇌가 나에게 충격을 주려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장님처럼 아무것도 못 보게 하려는 걸까? 이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잘못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걸까? 자, 여러분들, 저는 얼마 전에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질문은 향후 주식 투자 방향에 대한 것이었고 설문 결과
이제부터 매수하자와 기다리자가 각각 44%와 43%를 차지하였습니다. 약 4,000명이 참여한 이 투표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할까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간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두뇌가 무슨 짓을 하려 하는지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죠?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진 후 이 투표 결과에서 한 가지 사실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약 4,000명의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를 어느 정도 여론을 반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지금 매수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이 반반이라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자, 매수하는 사람과 매수하지 않는 사람이 반반이라면 주가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올라가야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코스피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하자에 투표한 사람들은 생각만 그렇고 실제 행동은 매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즉, 사람들은 모두 약세장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모두가 주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는데 매수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게다가 언론에서도 약세장, 공포, 두려움에 대해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군중이나 언론 매체가 지금이 약세장이다, 투자를 보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이 강세장이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상당히 이상한 말이 됩니다. 지금이 약세장인데 강세장이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건데요. 계속 보시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챕터 4. 거품의 해부. 자, 거품의 해부 이 부분 내용 너무 좋습니다. 사실 켄 피셔의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뭔가 이 책의 구성이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켄 피셔가 이 거품, 어떤 강세장의 거품의 해부, 약세장 분석, 강세장 분석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해놓고 그걸 이 세 가지 질문과 다 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책 읽기가 힘들었는데 뒷부분에 가니까 이 켄 피셔의 꿀팁이 엄청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정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는데요. 자, 거품의 해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의 전환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오래되었지만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맞는 말이 있다. 강세장은 요란하게 죽지 않고 흐느끼며 죽는다. 과거 측정치가 정확하다면 강세장의 꼭지점에서 주가는 마치 2000년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개월에 걸쳐 서서히 추락한다. 몇 %씩 이유 없이 뚝 빠지다가 다시 며칠간 상승이 이어지고 하는 식이 계속 반복되면서 서서히 추락했다. 2. 약세장인지 아닌지 구분짓는 방법. 나는 지난 3번의 약세장을 정확히 예측했다. 하지만 다음 약세장이 언제일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3가지 질문을 사용하고 미신에 빠지지 않는다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어떤 것이 약세장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구분짓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해주려 한다. 하지만 약세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강세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강세장, 진짜 버블은 무엇일까? 3. 진짜 버블은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진짜 버블은 극히 드물다. 버블이란 단어는 절대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짜 버블은 터지기 전에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영역, 과거의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따라서 적은 리스크 또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99년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려 하기 직전에 일본인들은 서구 사회는 달성할 수 없었던 우월한 경영인으로 보였다. 기술주가 버블이었을 때 사람들은 신경제라고 이 바보야 라고 말했다. 어떤 것이 진짜 버블일 때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1997년, 1998년,
그리고 1999년 전국 규모의 어떤 언론에서도 기술주를 버블로 부르지 않았다. 진짜 버블에서는 모두가 신경제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기업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니까. 4. 폭락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했다. 기술주가 붕괴하고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내가 확신했을까? 아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래야 했다. 모두가 기술주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을 때 나는 3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 상황을 의심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우선 1980년대 에너지 관련주 버블 붕괴와 모든 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1981년 상황을 관찰한 결과 에너지 섹터 폭락이 다른 섹터로 파장을 넓혀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한 섹터의 붕괴는 다른 섹터의 붕괴로 빨리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내가 내린 결론은 처음에 기술주가 폭락하겠지만 그로 인해 시장 전체가 하락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 붕괴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강세장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등락을 거듭하며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본적인 규칙이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는 드라마틱한 꼭지점이 존재하지 않고 등락을 거듭하며 서서히 빠지게 된다. 그리고 1980년대 에너지 기업들이 그랬던 것과 거의 같은 비율로 새로운 IT 회사들이 현금을 빠른 속도로 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이들 회사가 자본시장에서 추가로 돈을 끌어오지 못한다면 이들 기업이 현금을 완전히 소진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측정할 수 있었다. 5. 매도 공세. 약세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먼저 폭락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매도 공세는 내가 동정 매도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다른 섹터로 퍼져간다. 그 과정은 이렇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기술주 펀드 매니저라고 해보자. 여러분은 소규모 닷컴 기업과 안정적인 대형 기술주를 보유하고 있다. 갑자기 보유 중인 몇몇 닷컴 기업이 폭락하면서 동시에 환매 압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환매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주식을 팔아야만 한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주식을 매도하겠는가? 심각하게 하락한 소형 닷컴 주식들을 팔 수는 없을 것이다. 해당 주식은 그 정도의 유동성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은 다시 반등하길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매도하게 되는 주식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과 같은 우량 성장주들이다.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이 이것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매도세는 해당 주식에 충격을 주고 점차 나아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런 충격을 피해간 유일한 섹터는 소형 저평가주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2000년 기술주 비중을 줄였고 연말에는 현금 및 현금 등가물로 100% 전환한 완벽한 방어적 포트폴리오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 상태를 18개월간 유지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캠피셔가 100% 전환한 완벽한 방어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어떤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는 전략인지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28개월이라는 기간도 의미가 상당히 크니까요. 이것들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약세장을 버티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캠피셔가 말한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캠피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팁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이런 충격을 피해간 유일한 섹터는 소형 저평가주들이었다. 즉, 지금 우리가 가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강세장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소형 저평가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형 저평가주를 시가총액 3천억 원 이하의 종목들 중에서 PER이 10 또는 5 이하인 종목으로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WM 스크리너에 위 조건식을 넣으면 약 443개의 기업들이 발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WM 스크리너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클릭하시고 지금 사이트가 잘 안 들어가져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조건 추가에 들어가시면은 조건들이 되게 많이 체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 중에서 시가총액하고 PER 요거 선택 체크하셔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요게 이제 값들을 넣을 수 있는 요렇게 뜨죠. 이하 구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은 1,500억 이하로 맞춰주고 여기 클릭하고 1,500억 써주시고 PER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 구간에 있는 기업들만 검색해달라라는 조건식을 여기다 넣는 거죠. 구간으로 1, 5 하면 111개의 종목들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근데 이 111개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건식을 어떻게 넣었냐. ROE는 10 이상, 부채 비율은 100 이하, 당좌 비율은 100 이상, PEG는 0.5 이하라고 하니까 14개 종목이 발굴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14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이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WM 스크리너로 어떻게 기업을 발굴을 해내느냐? 그거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WM 스크리너는 기업 발굴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툴이 될 겁니다. 6. 18개월 법칙. 약세장이 지속되는 기간이 매우 다양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1년에서 18개월 정도 간다. 근대 역사에서 2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었던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아마도 당분간은 3년이나 이어지는 약세장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수년 동안 그럴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약세장이 조만간 다가오더라도 18개월을 최대로 보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보다 오래 약세론자로 남게 되면 다음 강세장 초반에서 거의 항상 발생하는 폭등장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장을 놓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엄청나다. 7. 약세장의 본질. 약세장의 본질을 이해하면 시장 재진입의 설계를 미리 정의해 놓는 것이 왜 좋은지 명확해진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약세장의 손실 중 3분의 1은 전체 약세장 기간의 최초 3분의 2 기간 정도에 발생한다. 나는 이를 3분의 2, 3분의 1 규칙이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자, 그래프로 보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처음에 약세장의 3분의 2 기간에는 3분의 1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 3분의 1의 기간에 3분의 2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약세장 초반에는 주가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가 약세장의 마지막 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폭락하는 모습을 약세장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을 캠피셔는 3분의 2, 3분의 1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계속해서 캠피셔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소 계략적인 일반화지만 손실의 3분의 2는 약세장의 거의 후반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1973년부터 1974년까지의 약세장이 아주 좋은 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세장의 끝자락이 매우 처참하다는 사실이며 이 잔인한 위기를 극복한다면 새로운 강세장 초반의 폭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칙의 이면은 이렇다. 즉, 약세장의 시작은 급격하지 않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깊어진다는 것이다. 고점 이후 10에서 20%의 기간 동안은 시장이 서서히 미끄러진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아마 마이너스 20% 손실 정도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시장이 서서히 미끄러지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숫자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조금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상황과 캠피셔가 말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모든 나라에 이 규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작은 나라에서는 고점에서 폭락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시장, 해외 시장 전체, 세계 시장 전체로 보면 아주 잘 들어맞는다. 자,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2002년 폭락장, 2008년 폭락장, 2020년 폭락장 때도 적용돼야 되는 게 맞겠죠? 자, 보시면 2008년에는 다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천천히 하락하다가 갑자기 확 빠지죠? 자, 2002년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 하락의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2020년 가장 최근의 폭락. 자, 보시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조금 다르죠? 역시나 천천히 빠지다가 갑자기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캠피셔의 이 3분의 2, 3분의 1 법칙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하락은 하락을 더 가속화시킨다라는 명제와 한번 비교해서 봤을 때 캠피셔의 주장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캠피셔가 했던 말을 좀 빌려오자면 사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캠피셔가 법칙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 약세장 후에는 강세장이 찾아온다. 시장의 바닥에서는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강세장의 고점은 뾰족하지 않지만 약세장의 바닥은 V자나 W자를 그린다. 즉 강세장에서는 서서히 하락하다가 막판에 급락하는 경향이 있다면 약세장에서는 초반에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약세장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을 빠져나갔다거나 투자를 뒤로 미루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면 관성이 작용하여 다시 시장에 돌아오거나 다시 투자를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나는 시장이 어렵더라도 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러분의 규칙과 내 규칙을 한데 엮은 한 가지 방법은 일단 18개월 규칙을 지키면서 현재 위치를 점검하는 방법이다. 만약 18개월 후에도 시장이 더 하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두라. 한 달 후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다시 시장으로 복귀하라. 만약 시장이 계속 하락한다 하더라도 18개월 수준으로 회복한다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라. 이때 여러분은 V자 그래프의 오른쪽에 위치한 것이다. 자,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각각의 폭락장에서 진짜 하락장이 W자인지 V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거의 맞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 2020년도 폭락장 보세요. 자, 여기서도 확실히 W자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08년 볼게요. 자, 2008년 역시 쭉 떨어지다가 V자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2020년도 마찬가지죠? 떨어졌다가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캠피셔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보기 어려우니까 다른 거 요걸로 보실게요. 자, 좋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고 시장을 관망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떠나 있다가 요게 금방 이게 확 튀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영상을 좀 더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시면서 요 이론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 그 약세장에서 못 버티고 팔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시장에 낮은 가격에 재진입을 잘 하신다면 좋겠지만 캠피셔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토대로 보면 그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지금이 한 요 정도 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한번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진짜 약세장, 진짜 강세장, 그리고 캠피셔의 약세장 방어 포트폴리오. 1. 강세장이 약세장의 옷을 입었을 때. 캠피셔는 주식시장을 위대한 능멸자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한 능멸자는 강세장이 장기적인 약세장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도록 음모를 꾸민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신하다고 할까요? 즉 실제로는 강세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약세장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세장이 장기적 약세장의 옷을 입었을 때 이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약세장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약세장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모두가 공포, 두려워할 것이고 모두가 매수를 뒤로 미룰 것입니다.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할 것입니다. 모두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지금은 투자하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캠피셔는 진짜 약세장이야말로 강세장의 초입이다. 강세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야말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 약세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강세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캔피셔가 말합니다. 그냥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언젠가 이 강세장의 기쁨을 맛볼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면 인내심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는 약세장이죠. 하지만 지금이 강세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만간 강세장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포지션을 확고히 하면서 주식을 저가 매수한다던가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겠죠.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은 또 나오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2. 약세장이 강세장의 옷을 입었을 때. 자, 그 반대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진짜 강세장이다 라고 하는 건 모두가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걱정이 없는 상태, 흥분 상태를 말합니다. 모두가 매도를 뒤로 미룹니다.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고요. 모두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지금은 투자 적기라고 생각을 하죠. 자, 캔피셔는 이때야말로 약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세장의 초입이고 이때야말로 적극적으로 매도를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피셔는 강세장의 초입은 짧은 기간 내에 급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기 어려움으로 계속 시장에 머무를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약세장의 초입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약세장으로 진입하는지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의 초입 급등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 매우 어려운 반면 약세장의 초입은 천천히 진행되므로 약 3개월에 걸쳐 시장을 유심히 관찰한다면 적절히 주식의 비중을 줄일 기회도 있다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캔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두뇌가 금방이라도 약세장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두뇌는 틀린 판단을 하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약세장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완전히 혼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움직여야 한다. 3. 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 핵심이기도 하고요. 약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포트폴리오. 3가지 질문을 사용해서 내년 시장이 폭락, 진정한 약세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어적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약세장이라고 다 같은 약세장이 아니다. 어떤 약세장에서는 어떤 섹터는 훌륭하게 생존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섹터가 코앞에 보이게 될 때까지는 실제 어떤 섹터가 그렇게 될지 모를 것이다. 약세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현금으로 채우면 가장 안전하다. 핵심은 유동성이다. 즉, 일단 강세장으로 전환되면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면 시장이 저점에서 치고 올라오는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MMF나 단기 국채를 이용하면 좋다. 팔아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만기가 긴 상품은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에 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방어적이되 유동성을 갖춰야 한다.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약세장 동안 난 현금과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현금보다는 수익률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원했다. 하락 변동성에는 면역력을 가지면서 유동성이 높은, 따라서 필요할 때 시장으로 재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무언가를 이용해 특정 섹터의 비중을 늘리고 다른 섹터의 비중은 줄임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서고 싶었다. 기술주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 예측을 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뭔가 결실을 맺고 싶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시장 중립적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했다. 즉, 특정 섹터의 주식은 보유하되 실제로는 전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야 했다. 자, 여러분들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딱 이렇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자, 캔피셔는 약세장에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현금 24%, 채권 30%, 주식 23%, 그리고 공매도, 인버스나 곱버스를 이야기하겠죠? 23%. 이렇게 골고루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캠피셔의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한국식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캠피셔는 유동성, 즉 현금 전환성을 중요시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거래량이 많은 코덱스 국고채 3년, 코셰프 국고채 10년 또는 코덱스 단기 채권, 코덱스 단기 채권 플러스 등을 선택하신다면 현금 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캠피셔는 주식의 경우는 우량주 중에서도 경기에 민감하지 않는, 즉 은행, 제약, 소비재 등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세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거죠. 우량주에 투자한 것은 역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 공매도는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 약세장을 강력히 예상하신다면 일부의 자금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건 경험이니까요. 마치며 추천사를 쓴 한 전문가는 25년간 주식시장에 몸담으면서도 이 책을 통해 10가지는 더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주식 초보는 이 책을 통해 100가지 이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될 건데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다 따지고 들어보면 정말 100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특히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장을 간파하는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감을 잡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뭔가 남들과는 다른 좋은 무기 하나를 손에 넣은 듯한 기분입니다. 사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의 내용조차도 의심하시면서 3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부자회선의 영상에 미신 또는 착각은 없는가? 이 책조차도 간파하지 못했지만 내가 간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내 두뇌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요. 물론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긴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욱 향상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